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고향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마침 날씨도 포근한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좀 춥다고 하죠. 하지만 고향 가는 길에 푸근한 마음 얼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 또 어제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죠. 1심 재판 결과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자,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관계도 인정했는데요. 잠시 후 일부에서 변호사 출신이죠. 탄핵소추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번 재판 어떻게 봤는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른미래당도 출범을 했죠. 당초 논란이 일던 진보, 중도 보수의 표현은 정강정책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바른미래당의 최 다선 의원이죠. 정병국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 관광객이 피살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불리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을 공개 수배했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이 사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이죠. 2월 14일 수요일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25년을 이제 구형을 했죠. 거기에 그 징역 20년이 이제 그 선고가 됐기 때문에 최 씨 혐의가 그 일부 문제로 판단된 점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그 재판부로서는 그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최대치의 그 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최순실 씨의 그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역시 그 뇌물수수 혐의인데요. 예. 이 재판부는 그 최 씨가 그 삼성에서 지원받은 그 승마 지원금 가운데 코어 스포츠 용역비, 말 구매비, 보험료 등 그 72억 9천여만 원을 그 직접 뇌물로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또 그 롯데그룹이 그 K스포츠재단의 그 하남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그 추가로 그 70억 원을 낸 것도 이 박 전 대통령과 그 최 씨가 그 국무회에서 그 부정 청탁의 그 대가로 이제 지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 그 SK그룹의 그 경영 현안을 돕는 대가, K재단의 그 해외 전지 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것도 뇌물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뇌물로 판단된 금액만 모두 그 230억 원이 그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죠. 근데 이게 20년 이제 선고가 됐다고 해서 20년이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3년 또 있잖아요. 정유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3년이죠. 네. 이제 또 이제 항소심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항소심도 있는데 어쨌든 30년이 보통 징역은 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 나머지 30년까지 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뭐. 네. 예. 자, 재판부는 이 최순실의 혐의 사실 18개 중에서 12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뇌물 범행은 물론이고 각종 그 직권 남용, 강요 그 혐의에서 그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 최 씨에 그 유사하거나 아니면은 그 최 씨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이제 나오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최 씨에게는 그 적용되지 않은 그 문화예술계 그 지원 배제 문제, 또 그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그 혐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더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무기징역이 그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그 정책조정수석 역시 자신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최순실 사이의 중간자, 즉 메신저였을 뿐이라고 이렇게 그 해명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 및 그 최 씨와 그 범행을 함께한
공범이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 전체적인 국정농단의 그 단초를 제공했다면서 검찰이 6년을 구형했는데 6년 그대로 선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하게 선고한 거죠. 그렇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법정 구속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재판부는 그 삼성이 그 최 씨의 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그 후원금을 지급하고 이 미르와 그 K스포츠재단에 그 출연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서, 즉 말하자면 청탁할 만한 그 현안이 없었다. 승계 청탁을 이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롯데의 경우에는 그 롯데면세점 그 특허권, 즉 운영권 취득 등 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제 그 70억 원을 그 지원한 것이라면서 이를 뇌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그 징역 2년 6개월에 이제 그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를 했죠. 그러면서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해서 법정에서 이제 구속을 했습니다. 이 재판 시작 전에 그 변호인들과 그 미소를 띄우면서 그 여유 있게 그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자 굳은 표정으로 없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 짧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오늘 뭐 국제 스키 연맹 무슨 만찬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던데. 할 말은 많았겠지만 차마 말을 못했겠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도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얘기. 어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청와대가 북한의 남북 대화에 대해서 언급한 유일한 그 말이었죠. 청와대에서 열린 그 라이몬츠 배우인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라이몬츠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에서 한 말인데요. 이 베요니스 그 대통령, 이 김 회장이 그 특사로 온 것은 그 북한이 전 세계에 그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도 남북 대화를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북한과의 그 대화 의사를 좀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왜 어떻게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렸는가? 이게 상당히 좀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있기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그 어제 그 첫 화상급 국무회의에서 이 북한 관련 발언을 그 일체하지 않는 등 상당히 좀 신중한 행보를 보였고요. 청와대 역시 그 남북 정상회담의 그 시점이나 그 대북 대미 특사 파견 등과 관련한 그 언론의 그 예측 보도와 관련해서도 좀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언론들이 좀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정부가 그 첫 발을 떼는 데에 비해서 너무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으니 한 템포만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죠.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뇌물 강요,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던 국정농단의 정점, 비선 실세 이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이 선고가 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형량보다는 줄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구형은 25년을 구형을 했었죠. 대체로 하지만은 25년에서 20년으로 줄긴 줄었습니다만 중형이 구형됐다는 중형이 선고됐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법조인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1심에서 20년 선고됐습니다. 구형은 25년인데요. 네. 자,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게 구형됐다가 판결되면 좀 선고는 좀 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요거? 예, 일단은 구형보다는 길게 줄었지만 대체로 균형의 선고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만한 성량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성량보다는 오히려 그 판결 내용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판결 내용이 아쉬움이 많았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판결 내용 어떤 게 아쉬움이 많으셨어요? 일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그 판결처럼 판결처럼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국민분들이 말이 안 된다. 모든 국민분들이 알 정도로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재판부만 인정을 안 한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역시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지영 지금 부회장 말씀하셨는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 제공 혐의가 인정이 됐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내리면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그죠? 네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사실 이제 이 부분 신동빈 회장에 대한 그 판결 내용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되는 그런 법리가 적용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우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정황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 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묵시적인 그런 청탁에 대한 인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본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신동빈 회장이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것입니다. 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예? 무슨 내용이 아니었다고요? 쉬운 내용이 아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호텔 롯데가 상장이 돼야 되고 상장이 되기 위해서는 면세점이 운영이 잘 돼야 되고 면세점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은 면세점 중에서도 핵심인 월드타워점이 잘 돼야 된다. 쭉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삼성의 승계 작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떤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승계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이 특검 주장이었거든요. 예.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 복잡한 필요성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본 반면에 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아니, 그 뇌물 액수도 차이가 나잖아요. 뇌물 액수도 차이가 나는데 예, 지금 이제 최순실 재판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신동빈 회장의 뇌물 줬다는 그 액수하고 네. 또 최순실 재판에서 나타난 이재용 부회장이 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액수, 이 액수도 사실 신동빈 회장이 더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네. 보세요? 아마 이제 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뇌물은 36억인데. 그렇죠. 최순실 재판에서 최순실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받았다는 뇌물은 72억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준 사람은 36억 줬는데 받은 사람은 72억 받은 게 돼버린 거죠. 예, 그렇죠. 예, 73억이. 핵심적인 내용이 말값과 말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는 그 말값과 말에 대한 보험료 뇌물로 인정했었거든요. 예. 오히려 저는 그래서 말값하고 말에 대한 보험료도 뇌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형식적으로 뭐 말의 소유권, 말의 소유 명의가 삼성에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모두 다 이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가 이 말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된 정황들이 쭉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건 뇌물을 준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아주 형식적으로만, 기계적으로만 판단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말과 보험료는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의 뇌물 액수가 이재용 부회장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6억을 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이 신동빈 회장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뇌물 액수도. 신동빈 회장이 뭐 뇌물 액수가 더 많은 거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관련돼서 봤을 때는. 그렇죠. 좀 더 많은 거고요. 1심 판결에서 나왔던 액수에 비하면 뭐 큰 차이가 없는. 예. 자, 근데요, 어쨌든,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36억을 인정했고 또 아까 왜 그 면세점 월드타워점에 이런 것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쭉 인지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그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런 재판부의 이 판단이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다 인정이 돼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안종범 전 수석이 썼던 그 수첩의 정황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이에요. 예.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또 뭐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 재판이나 또는 최순실 재판의 어떤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와버린다면은 또 그 부분도 또 포함해가지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근데 이 재판부가 최순실 재판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하고 같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안종범 전 수첩 얘기 잠깐 하죠. 전 수석의 수첩. 이게 어떤 데에서는 증거로 인정이 되고 어떤 데는 증거로 인정이 안 되고 이게 일반인들 저 같은 일반인이 볼 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대화에 직접 참여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둘이 이제 비밀리에 대화를 하고 예. 대화가 끝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안 전 수석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종범 수석이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대화를 들은 건 아니잖아요. 안종범 전 수석이. 예. 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나와서 얘기한 것을 충실히 적은 메모이기 때문에 예. 직접 듣진 않았어도 둘 간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예. 요 차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재벌하고 독대를 해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 나눴으니까 후속 조치로 뭐뭐뭐를 해라라고 지시를 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적어놨다면 적어도 직접 안종범이 그 대화에 참여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벌 간의 대화의 내용을 전달해서라도 정확히 적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정황적으로라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일반적인 어떤 법상식에도 부합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전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간접 증거라도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됐었죠. 예, 그렇게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재판부의 어떤 재량 부분이 포함되는 거라서 예. 뭐 재판부마다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법상식상 이런 전문 증거라 그러거든요. 전해 들은 거. 근데 이런 거는 정황 증거로는 쓰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이제 정황 증거로도 쓰일 수 없다고 한 거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많은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최순실 재판부의 어떤 이런 판단이 이재용 부회장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요. 네.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뭐 물론 1심이지만 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는 다른 변론 내린 판결이 하나 더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 뭐냐면 제가 작년 국감에서 폭로한 바가 있는데요. 네.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에 대법관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대법관 이름이 어떤 내용과 같이 나오냐면 CJ 이재현 회장의 판결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법원과 소통한 듯한 메모가 같이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관 입장에서는 또 대법원 입장에서는 안종범 수첩이 그리고 그 기재가 믿을만하다라고 판단하기가 쉽겠냐 이런 우려가 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만약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기재는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신동빈 회장이건 이재용 부회장이건 다 이제 가벼운 형을 받게 되거나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최순실에 대한 벌금은 180억 원, 추징금 72억 이렇게 선고가 됐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받는 거죠, 이제 국가가. 그죠? 네? 뭐 대검에서 이런 것들을 환수하고 거둬들이기 위한 팀을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이런 네. 그 추징금과 벌금을 내게 할 때에는 그 피고인의 재산 상태도 고려를 합니까? 뭐 사실 그래서 피고인이 재산이 없으면 아무리 거둬들이려고 해도 불가능하겠죠. 글쎄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있다고 보고 재산을 찾고 그다음에 환수는 절차를 밟는 거죠. 이 부분이라는 거는 재산 환수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순실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요. 이 항소심이 됐을 때에는 선고가 좀 이 선고 20년 선고가 이게 좀 깎일 가능성은 없나요? 최순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안종범 수석의 수석 증거 능력을 만약에 이경 부회장의 항소심처럼 판단해버리면 당연히 깎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수첩의 기재가 주요 증거로 사용돼서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뇌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된 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다면 항소심 재판이 오히려 이쪽으로 역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가벼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순실의 어떤 이 선고양을 봤을 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준형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뇌물을 받은 경우는 뭐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1년 이상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범죄인 최순실이 20년을 받았다는 것은 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가볍게 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글쎄요, 저도 뭐 이걸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최순실 씨보다는 좀 더 무겁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무기징역이요? 그렇게까지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더 무거울 것 같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였었죠. 바른미래당 공식 출범했습니다. 의석수는 30석. 그래서 어느 세 번째 교섭단체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자, 바른미래당의 최다선 의원이시죠. 정병국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바른미래당이 이제 어제 출범을 했죠. 그죠? 예.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극단적인 진보와 극단적인 보수 간의 끝없는 그 발목 잡기 그 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 틀을 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지향하는 정치도 이제는 그러한 정치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다원화된 국민적 요구들을 제대로 수용하고 그야말로 그 반대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당하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다원화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중도의 정치를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극단적인 진보, 극단적인 보수를 깨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러니까 정체성 논란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이 중도라는 게 사실 좋은 말이 중도지 이 나쁜 말로 하면 양쪽에서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거를 말로 예. 중도다 보수다 진보다 규정하기에는 예.
현실 정치가 어렵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을 단순하게 그런 어떤 개념 정의하기가 어렵다. 정책으로 평가를 받는 건데 저희들의 정강 정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네. 시장 자본주의 체제,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그거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겠다.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기본 원칙은 보수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경제민주주의 양극화라든지 이런 심화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진보적인 논리가 같이 섞이게끔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당들도 우리 정당이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기 좋게 중도다 이렇게 이제 표방들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논란 끝에 그것을 굳이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정책으로 평가를 받자. 그래서 기본 원칙을 정강정책에 넣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일단 의석수가 중요한데 어떻게 더 30석이잖아요 지금? 더 늘 것 같으세요? 줄 것 같으세요? 그건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지향하는 이런 정치가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갖고 있는데 아직 현실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이 아직 이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바른정당이 33명으로 출발을 해서 9명 남으면서 아주 절실하게 아직 현실 정치의 벽이 높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러나 저는 뭐 이런 많은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 바른미래당 창당을 계기로 저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근데 몸 따로 마음 따로 계신 분 있잖아요. 예? 지금 원래는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가 있는데 몸은 지금 바른미래당에 가 계신 분들이요. 이게 비례대표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예, 이 창당 과정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창당 출범을 하고 충분한 좀 더 논의를 해서 정도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정도의 길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출당이요? 출당하면 의원직 유지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단안을 내리기는 어렵으나. 그러니까 출당이 저는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제가 결정한. 물론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처음서부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당의 전체적인 뜻에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상황 변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끌고 가는 것은 진짜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사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죠?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대표직 안 맡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같은데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많은 안철수 전 대표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여러 자리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당이 원하는 대로 본인 뜻을 정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서울시장 출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건 경제에 관련된 문제이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요하고 이거는 현 정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 문제가 바로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고요. 지금 한국 GM이 철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이게 지금 일단 지역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면 여기 지역구도 신분이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그 GM의 행태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예. 그동안 그 계속 그 적자가 누적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예. 잘못된 경영의 탓을 이 회사를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통해서 예. 정부의 어떤 그 지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자세, 저는 우선 잘못했다고 봐요. 또 이렇게 또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우리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경직된 이 노사 문제인데요. 예. 이 노조의 지금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유독 GM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자동차에 있어서 제가 중국 현지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한 라인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대수가 한국의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는. 그런 거를 그러면서 투입되는 인력은 2배가 더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만큼 경비가 많이 나간다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는 더 이상 한국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귀족 노조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친노조적인 정책, 좀 노조를 위한 원칙 있는 지원은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특정한 이 노조 세력을 중심으로 그네들만을 위한 노조를 위한 노조, 저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요.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하고의 관계 설정이라는 게 별 다른 게 있겠어요? 저희들이 극단적 보수, 가짜 보수라고 그래서 버리고 나온 당이고요. 뭐 그동안 저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 변화하기를 기대했는데 아직은 난망하고요. 뭐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그 빛이 더 크게 발할 거라고 보고 결국은 저희들이 제대로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게 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